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있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쓰레기 된다고 하니까 이거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그럼 그 물가 상승을 만드는, 야기하는 그곳에 투자하면 되겠죠? 네, 뭐죠? 오늘의 책은 긴축의 시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좀 어떻게 지금 네. 굉장히 혼조세잖아요. 네.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뭐 전국 말고, 전국을 하면 좀 시간이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네. 수도권, 네. 서울, 경기, 인천 기준으로 했을 때만 어떻게 좀.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이 가격 등락이 좀 늦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느리죠. 주가는 오늘 바로잖아요. 네. 금리 인상한대? 근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폭이 낮아? 주가 반등. 안 돼요. 막 바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보유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은 작용되고 있지만 그게 조금 늦게 나타납니다. 맞아. 예. 그래서 주식이 보통 한 6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네. 부동산은 한 3개월, 2개월 전 선행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시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가 있는데, 가격을 결정된 변수 뭐 헤아리면 뭐 300까지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하나가 금리인 거고요. 네. 긴축적 통화 정책, 이거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정부 정책인 거죠. 정부 정책이 왜 중요하냐? 정책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시면 네. 이 부동산 가격 부양적이에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자, 보겠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인상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재 0.1% 수준이에요. 매우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거의 0에 가까운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얘기는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거의 다름이 없죠. 그래서 1년의 지금 현상이 수도권과 이 지방권 간의 양극화가 확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방권은 뭐 소위 특히 인구 소멸 도시라고 한다면 군소도시, 그런 지역은 수요가 아예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독거노인 한 분이 사시다가 그 집을 비우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니까,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하방 압력을 바로 직격탄으로 받는 방식이고.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네. 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네. 서울,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은 받고 있지만 상방 압력이 같이 작용해요. 근데 그 상방 압력 정책의 가장 주된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규제 완화? 규제가. 근데 규제를 도입했던 곳에 규제를 푸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방권은 원래 규제를 안 도입했었어요. 근데 규제 대상 지역은 원래 수도권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의 규제가 풀리니까 상승 압력 있죠. 초과 증축 허용하고 리모델링 허용하고,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치 상승인 거죠. 네. 근데 그 상승폭만큼이나 2020년 우리가 만났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세, 네. 그건 다시 재현되지 어렵죠.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압력이 그러니까 상승세가 매우 둔화된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기보다는 둔화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실장님은 수도권은 하락을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네요. 하락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약한 상승. 예. 근데 약한 상승이 네. 우리 투자자 관점에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제 샀다 오늘 팔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나 그 밖에 다른 변수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은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제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비용의 관점이에요. 그 똑같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면 네. 3% 5% 벌어주는데, 네. 그러면 집을 투자했을 때 뭐 세금이랑 이런 걸 다 감안하지 않더라도 집값 상승률이 그거보다 못하면 그렇죠.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건 오르는 거라고 보기엔 또 어렵다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영역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에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신 분들 입장에서 걱정하시는 큰 폭락까지는 또 폭락은 나오기 힘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또 댓글도 많아요. 이게 2000 뭐 몇 년 쭉 그 부동산 가격 돌아간다. 지금 뭐 몇 억 떨어졌다 했는데 이게 사실 얼마 올랐던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 작가님의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작년에 집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서 사실 저는 안 떨어지길 바라는 네, 텐데 저는 네. 양쪽 의견을 또 다 전달해야 네, 네.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구를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또 다른 얘기지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판단할 때 인구를 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인구 감소는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처음 감소가 시작됐어요. 네. 데드크로스 발생하면서. 근데 인구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 인구는 계속 갈짓자나 살짝 느는 행보예요. 결국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지방 소멸도시가 발생하고 이런 지역은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사실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수도권은요, 이 수요가 계속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긴축적 통화정책 얘기 나오고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죠. 그럼 집을 내놓고 싶어요. 네. 근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억 주고 샀는데 지금 집이 20억이에요. 네. 그럼 15억으로 내려서 팔까요? 아니요. 안 내놔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근데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려요. 이렇게 내려서 팔 바에는 나 계속 눌러 살래. 이런 니즈가 있고 어쨌든 이 가격 그냥 유지해서 팔아도 네.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하지만 뜻이에요. 그게 뒷받침 안 되는 지방 도시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락이 크게 좀 올 수도 있다. 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은 먼저 어제 오늘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감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입니다. 예,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나옵니다. 2065년 거기까지 전망을 해놨어요. 근데 지방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근데 경기권 인구가 크게 늘어요. 서울권의 인구는 살짝 줄을 살짝 줍니다. 네, 살짝 줍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약간 경기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 뭡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교통선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을 잘 빼곡하게 쌓아놓으면 1시간 걸리는 게 20분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서울은 그냥 상업 그리고 밑에는 주거 이렇게 양분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경기로 나눌 거 없이 서울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냥 주거 지역과 상업 시설만 생각해 보면 네. 그 지역을 구분해 보면 이 가치 상승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면에서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자, 실장님한테 제가 이제 이 금리 인상, 이 시대에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긴축의 시대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주식이 위험하지만, 그래도 뭔가 배당을 받으면서 그걸 버틸 수 있는 배당주 투자를 좀 하든지, 아니면 이 현금으로, 다른, 뭘 사야 되나, 아니면 예금 적금을 해야 되나, 이제. 그렇다고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쓰레기 된다고 하니까,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네. 어떻게 어제 그저께 우리 김미경 선생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새벽에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막 그 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현금 보유 비중 늘리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뭐라고 받아들이셨냐면 현금을 많이 쌓아라라고만 들으셨대요.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 압력 받는 기간에는 현금이 낫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라고 하니까 네. 아니,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현금 보유하라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긴축 행보가 강한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긴축 행보가 이렇게 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이렇게 조정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무언가는 오르고 무언가는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물가 상승을 만드는 야기하는 그 요인이 뭔지를 보면 그곳에 투자하면 되겠죠. 네, 뭐죠? 그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네. 원자재 힘이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자,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원자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세 가지. 예, 그 하나가 에너지 원자재, 그렇죠. 원유, 천연가스 포함해서. 하나는 식량이 들어가겠죠? 네, 네. 두 번째가 철, 비철, 금속 원자재, 광물 자원이죠. 네. 세 번째가 식료품 원자재죠. 네. 주로 농산물 원자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밀, 대두, 옥수수. 이 대두가 콩입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원자재 바스켓의 비중인데 제가 22년 경제 전망할 때 그렇게 구리사시라고 해서 비철금속에 투자하시라고 네. 그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전부 다 올랐지만 지금부터 오를 원자재가 뭘까를 판단하시면 또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곡물 가격 뭐 최고치고 뭐 찍었습니다만 네. 곡물 가격은 향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거의 나름의 확신이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유가 뭔데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유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곡물 가격이 네. 상승한 그 배경 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고요. 네. 구조적인 이슈부터 좀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름 붓는 역할이었고요. 원래부터 곡물 가격은 오르고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거를 촉발시킨 거죠. 불을 지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른 이유,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오른 이유의 첫 번째는 이상기후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곡창지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혹시 군대 있을 때 이거 대민지원 가보셨어요? 가봤죠, 당연히. 이제 만기 평장시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벼 심잖아요. 네네. 그죠? 저도 몇 번 심어봤어요. 네. 근데 이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쪽 가면요. 사람이 안 할 것 같은데, 땅이 그 너무. 우리나라도 LS 트랙터 같은 이런 기업이 트럭이. 트랙터 수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갔다 다음 날 돌아와요. 그만큼 뻗어 있어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지역이 안타깝게도 이상기후로 메뚜기 떼가 출범해요. 그리고 지금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라니냐, 이 이상기후 현상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날씨 때문에 뭐 한파 왔다 그 다음 날부터 막 채소 가격 급등하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기후는 구조적 변화인데 제가 질문 드리면 그 기후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죠? 계속 되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ESG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FAO도 세계 식량 기구도 계속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역시 곡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구조적인 것부터 볼게요. 두 번째 요인 정말 중요한데요. 실례가 한다면 경유차 뭐세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요? 요즘 죽겠어요. 저도 아니, 저는 진짜 네.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에 샀는 게 이유 1위였는데 네. 더 비싸요, 요즘에. 네, 제가 가끔 타고 나가는 차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게 가솔린 차인데 제가 그걸 자주 갖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경유차잖아요. 네. 그러면 기름을 뭐 한 달에 몇 번 넣으세요? 옛날에는 뭐 한 달, 운전 별로 안 했으니까 한 네. 달에 한 번 그냥 풀로 달에 넣으면 한 번. 됐는데 네. 요즘엔 뭐 몇 번 더 넣어야 되는 거 네, 같아요. 어쨌든 한 번을 넣으신다. 아니면 뭐 1년에 100리터를 넣으신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중에 혹시 바이오 연료도 넣으세요? 아니, 그냥 경유. 경유만 넣으시죠? 네. 바이오 연료를 넣고 계신 거예요. 진짜요? 혼합되어 있어요. 3.5%가. 그게 우리 ESG적인 행보예요. 네네. 국가적으로. 네네. 탄소 중립 노력이에요. 이게 혼합 의무 비율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5%에서 계속 올려나갈 계획이에요. 네. 근데 이런 계획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기후 잡겠다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네. 당연히 이 바이오 연료를 뭘로 만드냐? 바이오니까. 네. 곡물로 만들어요. 옥수수, 대두, 팜유 뭐 이런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옥수수 수요, 팜유 수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곡물 수요는 는다. 그러니까 곡물 이상기후 때 공급은 부족한데 곡물 수요는 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역시 수요를 폭증시키는데 예를 들면 GS 칼텍스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네. 이게 바이오에너지가 신산업이잖아요. 수소도 신산업이듯이 신산업 진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팜유를 가지고 팜유를 확보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든다. 그 실제로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신산업 맞습니다. 네. 곡물 수요라는 측면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거고요. 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것도 무시고 그러니까 이런 곡물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그러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발적으로 폭등했었죠. 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나머지 에너지나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은 네.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물론 식료품 원자재 가격도 일시적으로 잡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원유나 식료품 원자재나 이 공급의 부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이
조정될 것 같아. 전쟁이 끝나니까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아. 하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먼저 반영되는 거죠. 네네. 항상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되면 이 모든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합니다. 심지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그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기간, 네. 그 기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급격히 급락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제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시나리오로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전쟁 이후 어떤 자산 가치 하방 압력이 있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들.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겠네 하면서 올라가는 것 떨어지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식료품 원자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면 이미 FAO에서 네. 지난달 보고서를 냈는데 우크라이나 경작지가 35% 훼손됐습니다. 네. 근데 이 경작지를 복구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최대 곡물 공급 국가 중에 하나죠. 해바라기 씨유 1위 공급국이에요. 그 밖에 밀, 콩, 옥수수도 한 6위 정도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곡창지대. 곡창지대네. 예. 그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렇잖아요. 밑에가 곡창지대, 황금색, 위에가 하늘색, 푸른 하늘의 곡창지대를 뜻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곡물 공급이 지금 일시적으로 없었는데,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도 네. 곡물 공급에는 2년 동안 지장이 있다는 거죠. 네. 경작지를 다시 복구하는데 2년여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식료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전쟁이 종식되면 일시적인 급락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물론 무슨 식량 전쟁의 시대에 막 누가 굶어 죽고 이런 시대인데 그걸 투자로 이용하면 됩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 가격 지표를 전망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식료품 원자재 투자하려면 네.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투자처는 어디가 있나요? 정말 말 그대로 밀 가격, 네. 옥수수 가격, 네. 대두 가격, 네. 그 가격도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그대로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무 여러분 투자할 만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금융기관에 가서 네. 이 곡물 ETF 같은 거 좀 알아보러 왔다. 아니면 그거 비대면으로라도 상담해 보시면 그냥 몇 개 검색해봐도 몇 개 나옵니다. 그런 것들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크게 오른 게 에너지랑 비철, 이제 금속이랑 강물 같은, 그 다음에 식료품 이런 쪽이었는데, 식료품은 이 이후에도 전쟁이 끝나서 잠깐의 떨어짐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우상향으로 좀 당분간은 네. 꽤 가락률이 높다. 네. 자, 방금 전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는 좀 어떻게 변할까요? 전쟁 이후에는 끝나면. 어쨌든 러시아 전쟁이 22년의 최대 변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0년의 최대 변수가 코로나19였죠. 그렇죠. 그리고 2021년의 최대 변수는 백신 보급이에요. 네. 그죠? 백신 보급에 따라서 성장 회복 경로가 달랐었어요. 그리고 22년은 말 그대로 러시아 전쟁이니까. 일어날 줄 몰랐고, 일어난 다음에도 이렇게 길게 될지도 몰랐고. 그렇죠. 대부분. 예.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국은행이 22년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8월 달에 몇 %로 제시했는지 아세요? 1.5%. 그러니까 2%가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잖아요. 네네네. 그걸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 전쟁 이후 지난달 5월 달 기준으로 전쟁 이후를 반영했는데 4.5%.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향 조정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조차 전쟁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때의 관점에서는 그 작년 8월 지점에는 당연히 1.5로 보고 있었고 누구나 그랬었어요. 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페드도 그랬고 IMF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물가 상승세가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았죠. 그쵸. 자, 그런 관점이었는데 러시아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제 끝난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끝나니까 불확실성이 완화됩니다. 네. 급격히 완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행보도 주춤해집니다. 굉장히 급격히 주춤해지고 그렇죠. 실제 물가에도 그게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미국 물가는 그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비 품목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이에요. 근데 유럽, 영국은요, 다른 제품의 가격은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냥 이래요. 근데 에너지 가격만 급등했어요. 그만큼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로부터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 8%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접근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급은 다시 원활해질 수 있어요. 휴전이니까 혹은 종전이니까. 그런 것들은 적어도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이 투자자가 이제 원유 공급 제대로 되겠네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은 많이 잡힐 수 있겠구나. 네. 그러나 이 전쟁 이후에 네. 그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으면 전쟁 전에 폭락하고 주가라는 게 전쟁이 지속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다 그 밖에 다른 요인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 이후에 복구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복구 과정이라 한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 진작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촉발하기 전과 후, 그리고 전쟁이 종식된 후,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탈세계화로 좀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원래 세계화에서. 근데 이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고. 네. 세계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세계화의 원래요? 기조가 원래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이전부터요. 이전부터요? 예, 거의 기점을 2008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의미가 네네. 이런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네.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에 뭐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원유가 필요하고 이 원유는 어디로부터 해서 이런 제품 하나, 이런 뭐 종이 하나, 책 하나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수백여 개 나라에 걸쳐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밸류 체인이 분산되어 있다. 이게 세계화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국적 기업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2008년에 위기를 만나니까 많은 국가들이 자국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자국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일단 고용을 만들어야 돼요. 일자리,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 제조 기지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리쇼링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리쇼링 전쟁이 이어졌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일 무역 전쟁. 네. 그때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소재 공급 안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일 무역 전쟁을 겪은 이후,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핵심 정책 기조가 소부장이었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이게 리쇼링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 만나면서 공장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서는 와이어링 하네스, 어디서는 자동차 반도체, 어디서는 고무, 알루미늄 다 출처가 200여 개 나라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 국가의 공장 셧다운, 이쪽 공장 셧다운. 그러니까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장도. 네. 부품 하나만 없어도 공장 가동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겪으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깨달은 게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리하지 않구나. 우리 경영 전략을 위해서도 네. 더메스틱 밸류 체인, 자국화하자, 네. 국산화하자 이런 붐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러시아 전쟁까지 등장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소위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동했죠. EU가 경제 제재에 승인을 했죠. 그게 세계가 양분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UN 인권위원회에도 러시아를 빼자 하는 것들이 G20 국가들끼리 반반 갈렸죠. 네. 세계가 쪼개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처럼 이야기되는 게 1990년인데요. 네. 그때 맥도널드가 네. 자본주의의 상징, 민주주의의 상징.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이 첫 입점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세계화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세계화의 상징이었던 맥도날드가 철수했죠. 철수했죠. 근데 맥도날드만 철수한 게 아니라 뭐 스타벅스도 철수하고 나이키 매장도 다 철수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다 철수합니다. 이게 세계화의 종식이 가속화되는 거죠. 이런 게 탈세계화의 흐름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IPF 출범까지 했죠. IPF가 뭔가요? IPF가 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RCEP이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였는데 그걸 이게 단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거대 경제 권역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EU라는 경제 권역이 있죠. 근데 지리적 권역이 아닙니다. 네.
예, 경제 교류라는 면에서의 권역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메가 FTA 같은 거예요. 근데 FTA랑은 다른 겁니다. 근데 R7 메가 FTA 같은 성격인데, 근데 IPF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IPF 출범한다 하고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네. 근데 이것도 세계가 쪼개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빼놓고 IPF를 출범시킴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끼리 우리 반도체 동맹 만들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세계 강국 중에 설계 영역은 미국이, 그리고 소재 장비는 일본이, 생산은 또 우리나라, 대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IPF에 지금 대만이 안 끼어들었는데, 어쨌든 이 IPF 차원에서는 대만을 뭐 실제 공식적으로 끼어들이든 아니든 네. 관계를 돈독히 해서 중국을 따돌리고 싶은 니즈죠. 네. 반도체 동맹이에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여러분 21년인가요? 네. 중국이 요소 공급 차단했었죠. 네네. 요소수 대란 한번 있었고, 물류 대란으로 연결되고, 그게 보통의 공격이에요. 한일 무역 전쟁 때도 그 3대 소재 공급 안 하는, 이게 보통의 공격이에요. 경제 보복이 그게 대부분의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관광객 안 보낸다, 뭐든지 안 보내는 방식이에요. 네. 안 받겠다. 네. 두 가지인데, 근데 이 중국 입장에서 네. 한국이 대놓고 IPF 출범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공식화한 거죠. 세계가 쪼개지는데.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 밖에 이제 공산 국가들 네. 진영, 그쪽 진영, 그리고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네. 이런 진영 간의 싸움인데, 이것이 만드는 가장, 이게 촉발할 때가 있어요. 이게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마 대만을 놓고 싸우기 시작할 때, 네. 22년 하반기에 중간선거 있죠, 미국. 네. 11월. 예, 그리고 중국도 공산당 회의 있죠. 중간선거 성격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삼엄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소 공급이 안 됐을 때 다른 나라로 수급처를 바꿨죠. 그러면 아무 일 없지 않느냐가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도 물가를 자극하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의 숙제가 물가인데, 그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부추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시나리오로서 네. 중국의 IPF 출범 이후의 보복,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속에 좀 우리는 어떤 투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5.3%를 중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네네. 수출되고 있는 건 잘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자는 거죠. 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지역, 이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의존도를 높여나가자. 네. 그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특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이런 종류의 지역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 그런 지역에 지금 그 숙제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광물 자원 개발, 그리고 식량 자원 개발 네.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2년 하반기, 23년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수 시점이 좀 도래하는 시점에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기업에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